마녀배달부 키키에 등장하는 귀여운 고양이 지지. キキ早く 그런데 지지는 영화의 후반부터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결국 영화의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知事あなた言葉どうしたの 이건 사실 키키가 마법을 잃은 진짜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20세기 후반의 일본 소녀들이 겪는 독립과 의존 사이의 갈등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자립이 곧 정신적 독립을 의미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립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바로 그 진정한 자립의 과정을 그리죠. 키키는 떠나기 전 가족에게서 여러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써온 낡은 빗자루, 아버지에게서는 라디오를 선물 받죠.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검은 고양이 지지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키키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미야자키는 이 모습이 당시 수많은 일본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만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동경하여 막연한 독립을 꿈꾸는 모습. 그런 허황된 마음과 얕은 이력으로 사회로 나가게 되니 현실의 벽에 더 강하고 아프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키키는 도시에 도착한 뒤 심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더 강한 소외감과 고독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미야자키는 첫 장면에 하늘을 날고 날아가는 키키의 모습을 일부러 어두운 밤하늘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키키 자신을 밝혀주는 빛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이건 앞으로 키키가 마주하게 될 현실을 미리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자립, 그러니까 자유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전에도 마녀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마법은 언제나 소녀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편리한 도구에 가까웠죠. 그런데 마녀배달부 키키는 조금 다릅니다. 키키는 마녀지만 누군가를 놀라게 할 만한 화려한 마법도 세상을 뒤집을 만한 대단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재능은 단 하나, 그저 날 수 있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 재능마저 새로운 시대 앞에서 위협받고 하늘을 나는 비행선이 등장하면서 키키는 자신의 마법이 점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새로운 도시 코리코에 도착한 키키는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돌풍을 뚫고 날아가며 힘겹게 배달을 마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힘겹게 운반하며 모든 기력을 쏟아내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빗속을 뚫고 힘겹게 뚫고 날아가 청어 파이를 배달했는데 그걸 받은 손녀는 차갑게 말합니다. 私このパイ嫌いなのよね 그 순간 키키는 깨닫죠. 자신이 얼마나 애써 날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 이후로는 몸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피로까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키키의 상태를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정체기, 자기회의에 빠지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되지 않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키키의 마법 상실로 표현한 것이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왜 마녀가 되고 싶었는지, 왜 하늘을 날고 싶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노동만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영감은 사라지고 마법도 함께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법이 약해진 이후 키키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웃는 일도 줄어들고 예전에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私修行中の身なんです魔法がなくなったら私何の取り柄もなくなっちゃう 그렇게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숲속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 우르슬라가 찾아옵니다. 키키는 우르슬라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해? 그러자 우르슬라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書くのをやめる散歩したり景色を見たり昼寝したり何もしないそのうちに急に書きたくなるんだよなるかしら 무언가가 되지 않을 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게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우르슬라가 조언하죠. 어쩌면 이 장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화가를 꿈꾸는 소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따뜻한 조언일 수도 있겠네요. ある時期自分でも自分の行動がわからないような時期が誰でも成長過程の中にあるんですよね。それをそれに理解と応援を送る映画を作ろうというふうに自分では自分のモチベーションをそこに定めました。 이 만남 이후 키키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왜 마녀가 되고 싶었는지, 왜 하늘을 날고 싶었는지,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날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친구 톰보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키키는 망설일 시간도 없이 다시 빗자루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절박한 마음과 새로운 의지는 결국 잃어버렸던 비행 능력을 다시 되찾게 만듭니다.
이렇듯 마녀배달부 키키는 재능을 직업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스러운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영화에는 이 성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은 고양이 지지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에 따르면 지지는 키키의 미성숙한 자아가 투영된 존재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영화 속에서 지지가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지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지지의 말은 오직 키키에게만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고양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 키키는 자신의 마음속 목소리를 지지에게 투사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한 번쯤 가져봤던 상상 친구, 키키에겐 지지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키키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코리코 마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고양이에게 투사하여 외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지지는 더 이상 키키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보면 오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 슬프게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지지가 말하지 않는 것은 키키가 정신적으로 성장해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키키가 비행 능력을 완전히 되찾은 후에도 지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키는 그런 지지를 바라보며 살며시 웃어 보이죠. 그럼 이제 마녀배달부 키키는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을까요? 제작 비하인드를 먼저 살펴보고 영상 마지막엔 숨겨진 이스터에그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실 이 영화는 완전히 새로운 오리지널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도노 에이코가 쓴 동명의 어린이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처음에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나선 건 포도샤 그룹이라는 영화 제작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은 투자사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포도샤 그룹은 택배회사 야마토 운수를 찾아가죠. 이게 되게 합리적인 판단인 게 야마토 운수는 키키처럼 배송업체인데다 로고가 검은 고양이입니다. 너무 이 영화랑 잘 맞잖아요. 그래서 야마토 운수도 오케이, 투자에 합의하고 공식 스폰서가 됩니다. 그렇게 1987년 스튜디오 지브리가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되었고 영화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감독이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우치 토토로 작업으로 매우 바쁜 상태였기 때문에 프로듀서로만 합류한 상태였죠. 그래서 초기 시나리오는 이시키 노부유키가 쓰고 가타부치 스나오가 감독 데뷔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론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름에서 오는 네임밸류가 좀 높잖아요. 스폰서와 극장 배급사 측에서 흥행을 위해서 미야자키가 감독인 게 훨씬 유리하니 카타부치에게 은근슬쩍 압박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카타부치는 결국 스스로 발을 빼고 조감독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이우치 토토로 작업을 끝낸 미야자키 하야오가 감독이 됩니다. 자, 그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썼을까요? 이게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작성했는데 프로듀서 스즈키 트시오를 옆에 앉혀두고 한 시퀀스를 쓸 때마다 묻는 거죠. 어떤가? 그러면 스즈키가 감상평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미야자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작업 방식이 이렇다 보니 스즈키의 아이디어가 크게 반영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엔딩입니다. 원래 시나리오의 흐름은 노부인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이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이렇게 영화가 끝나면 감동적이긴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죠. 오락 영화인 만큼 화려한 한 방이 영화의 마지막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스즈키는 미야자키에게 마지막 엔딩을 추가하자고 설득했고 미야자키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획했던 영화는 70에서 80분 정도였는데 후반부 비행선 구출 장면이 들어가면서 100분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잘 추가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순탄하던 시나리오 작업은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키키가 마법을 잃지도 않고 비행선 사고 같은 극적인 사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키키가 배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벌어지는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영화에서처럼 키키가 트라우마나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원작자인 카도노가 너무 많은 각색이 됐다며 불만을 품었고 스튜디오에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항의합니다. 이에 미야자키와 스즈키는 직접 카도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곤 스튜디오에 그녀를 정식으로 초대하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스튜디오에 방문하는데 여러분들 지브리의 작업 방식 아시죠? 수많은 애니메이터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그려내고 있는 셀 애니메이션 방식. 이 방식을 한눈에 보게 된 카도노는 제작진의 헌신과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허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될 뻔한 프로젝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마친 후 주요 스태프들은 자료조사를 위해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때 스톡홀름과 스웨덴 비수비를 돌아다니며 레퍼런스용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으며 돌아다녔는데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키키가 사는 도시 코리코의 배경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를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리스본, 파리, 밀라노 등등 건축 양식을 자유롭게 엮어 새로운 도시를 탄생시켰습니다. ヨーロッパの人たちは敏感に感じますけど日本のお客さんたちはみんなヨーロッパだと思ってこう
見事に騙されてましたね。 저도 사실 그냥 유럽 풍경인 줄 알았습니다. 섞인 줄은 몰랐네요. 또 미야자키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지 않아 기술 발전이 둔화되지 않은 유럽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이지만 흑백 텔레비전, 구형 차량, 비행선이 일상적으로 등장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이 영화엔 이스터에그가 몇 개나 있을까요? 먼저 키키가 도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도시 한복판을 날아다니다가 순간적으로 버스에 치일 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버스를 자세히 보시면 스튜디오 지브리라고 적혀있죠. 심지어 키키가 경찰관에게 신문을 받을 때도 지브리라고 적힌 버스가 뒤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후반부 키키가 톰보를 구한 장면에서 한 청소부가 라고 말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여기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낯익은 얼굴이 한 명 보입니다.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젊은 시절 모습이 그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영화 초반부 키키가 집을 떠나기 전에 짐을 싸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선반위 여러 가지 장난감들 중 하나가 굉장히 익숙하게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면 풀이 덮인 집에 토토로와 메이로 보이는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죠. 제작진이 살짝 넣어둔 팬 서비스였네요. 아, 그리고 재밌는 비하로는 우르슬라의 아름다운 그림 있죠. 이 그림의 이름은 무지개 위를 나는 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하고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미야자키가 추후 키키의 얼굴만 따로 추가했다고 하죠. 게다가 우르슬라의 목소리는 타카야마 미나미가 연기했는데 놀랍게도 키키의 목소리도 타카야마 미나미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우르슬라가 키키의 잠재적 미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라는 가설도 존재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르슬라의 과거가 私さキキくらいの時に絵描きになろうって決めたの。 키키와 꽤 비슷하기도 해서 그럴듯한데요? 여기까지 마녀배달부 키키, 해석 및 비하인드, 그리고 이스터에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키키가 재개봉한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다른 지브리 영화 비하인드도 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